자. 오늘은 주기율표 얘기를 좀 봅시다. 오늘 주기율표하고 그 다음에 입자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뭐 오비탈까지 해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걸 봤다면, 자, 주기율표부터는 이런 이제 원자들이 여러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자, 이 원자들이 어떠한 이 규칙성이라든지 주기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봤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뭐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자 봐둡시다. 먼저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입니다.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이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주기율표에서 보는 족에 해당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뮬렌즈가 자, 옥타브 규칙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주기에 해당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자, 요런 얘기들을 가지고 뭐를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좀 있어서 구멍이 몇 군데 뚫려 있었는데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래서 모즐리가 뭐가 잘 안 맞는가 해서 봤더니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능에서 나오진 않는데 내신이니까 우리가 봐줄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요 순서예요. 순서를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순서는 과학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발견했던 법칙이나 요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발견된 순서가 꼭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멘델레프하고 모즐리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요 앞에 있던 데베라이너나 뮬렌즈도 이 사람들도 뭐를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새쌍 원소설이라든지 옥타브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추가해서 우리 수업시간 선생님이 했던 반도 있고 안 했던 반도 있는데, 여기는 새쌍 원소설이나 옥타브 규칙 관련해서 아주 가끔 가다가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자,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라는 성질이 있는 자, 원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가라는 성질을 가진 원소가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쌍 원소설인데, 근데 또 신기하게 얘 원자량하고, 원자량 10이라고 할까요? 얘 원자량하고 20이라고 할까요? 봤더니 요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15가 나오더래요. 여기 또 나라는 성질을 가진 놈들이 또 이렇게 종류가 새쌍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자, 요 놈의 제일 가벼운 놈, 요 놈의 원자량을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30이더래요. 얘 원자량을 봤더니 얘 원자량이 얼마? 50이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얘 원자량은 얼마? 40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쌍 원소설에서는 이렇게 자, 가장 작은, 가장 큰 원자량의 평균값으로 하나가 더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새쌍 원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옥타브 규칙은 자, 옥타브 규칙은 옥타브라는 숫자 8을 의미하죠. 8번째마다 뭐 비슷한 성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뮬렌즈가 옥타브 규칙을 발견할 때만 해도 아직 18도 원소 비활성 기체는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8번째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가면 자 리튬을 발견했는데 리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이 리튬과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 나의 미스테이크.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리튬이랑 비슷한 성질이 나오더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칼륨에서 또 나트륨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놈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 이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 뉴런즈의 옥타브 규칙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발견 과정은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알고 계시면 뭐 문제들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필기 해야 되나? 다 아는 얘기를 테니까 다음 걸로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볼 건 뭐냐 하면 자 주기율표의 구성입니다. 주기율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니? 족과 주기. 잘해야 돼. 족, n, 주기. 그렇지? 족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족이라고 하는 놈은, 자, 첫 번째로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세로줄에 해당하는 놈이고요. 1족부터 어디? 18족까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족에, 자, 같은 족에 있으면, 뭐,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비슷한 성질이라는 거는 대부분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똑같은 성질은 아니에요. 그치? 똑같은 성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고 배운 게 있어요. 그거는 뭐야? 그건 동위원소 얘기지,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기율표 만약에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여기 A, B, C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A하고 B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다, B하고 C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다, 뭐 이런 문제 통합과에서 풀어봤을 거야.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자, 이거 A하고 B하고, 자, 같은 족에 있으니까, 자, 성질이 비슷하다 나오면 맞았니? 틀렸니? 틀렸지. 왜? 얘는 수소잖아.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이거 자주 낚는 문제로 페이크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1족에 수소, 리튬, 나트륨, 블라블라 있는데 여기서 누구는 수소는 아니다. 알았어? 알았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이 족에 뭐가 1의 자리수가 뭐를 나타낸다? 그죠? 최외곽 전자수를 나타낸다. 물론 헬륨은 2가 되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족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지?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가로줄에 해당하는 거고, 1주기에서 어디까지? 7주기까지 있어요. 이때 이 주기의 수가 그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기호 n으로 썼던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주양자수가 뭘 의미했어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놈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기율표에서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원래 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얘기는 요 뒤에 나오는 그 거식이 뭐냐, 입자 반지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오늘 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니까 결과를 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주기율표가 요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렇게 잘라서 이쪽에 뭐가 금속이 배열되어 있고요. 이쪽에 비금속이 배열이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때 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요.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이때 왼쪽 아래로 가면 자 뭐에서 원자 핵에서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그죠? 그러면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전자를 잘 뺏어오겠니? 뺏기겠니? 그죠? 전자를 잘 뺏기죠. 전자 뺏기면 뭐가 되지? 양이온이 되지요. 양이온 되죠. 양이온이 잘 돼요. 어디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전자 뺏기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화 반응을 잘해요. 이런 게 누구의 성질이야? 그죠? 금속의 성질이죠. 그래서 금속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핵에서 그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세질 거고 그죠? 그러면 전자를 잘 뺏어오겠지. 전자 잘 뺏어요. 전자를 잘 뺏어오면 뭐가 돼?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음이온이 잘 돼요. 전자 뺏어오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지? 환원이 잘 돼요. 이런 게 누구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 그래서 비금속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금속 비금속에서 한번 봤을 텐데 참고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여기 요 얘기에서는 누구는 그죠? 18족은 빼고 봐야지. 얘는 이온이 되는 애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주기율표에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통합과학에서도 봤던 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닐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 이제 요런 얘기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로 이제 입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녹화는 잘 되고 있군요. 자, 한번 봅시다. 지우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입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입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얘기하는 거야? 원자나 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자, 원자나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A, B, C가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자 A, B, C가 다 원자라면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자 얘네 원자 반지름이 이러겠지. 얘네 다 이온이라면 문제에서 얘네 이온 반지름이 이러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원자하고 이온이 섞여 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지? 입자 반지름이 그러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A, B, C가 입자다라고 하면 이 안에 원자와 이온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원자고 누가 이온인지 찾아내야겠지. 항상 그걸 의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의심하시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입자 반지름에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입자 반지름은요 사실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왜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느냐?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원자 핵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요 거리를 재면 된단 말이지. 그럼 그게 반지름이니까 삥 돌려서 뭐가 돼? 그죠? 크기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오비탈을 괜히 배운 게 춤추는 오비탈을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 뭐야?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거리를 재야 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와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공유결합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말이지. 자, 전자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원자 핵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요 D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수소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그쵸? 이 거리의 절반을 하면 돼요. 그럼 그게 뭐에? 요 수소 원자의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은요.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 이렇게라도 측정해야지. 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합시다.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핵 사이의 거리 D를 측정을 합니다. 그때 자, 염소의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하니? 염소의 반지름은 이 거리 D에서 위에서 뭐 했어? 수소의 반지름 측정했잖아. 이걸 빼요. 그럼 이게 염소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수소의 반지름, 염소의 반지름 둘을 더한 값이겠지, D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고. 자, 만약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면 자, 얘네를 고체로 만들어요. 온도를 무지하게 낮춰요. 그러면 입자들이 고체가 되면 어떻게 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때 얘네 사이에 마찬가지로 거리 D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나트륨이라면 그러면 이때 나트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2분의 D 하면 되죠. 이게 나트륨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이게 딱 달라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알아두시고요. 2단원에서는 문제 나올 일은 그닥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나중에 3단원 가면 요 내용은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은 그래서 일단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이런 입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전자 껍질 수예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집니다. 이거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획전화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 획전화에 따라서 입자 반지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효 획전화가 뭔지 모르잖아. 배워야겠지. 자, 그래서 자, 요 얘기 지우고 유효 획전화 자, 설명을 할 겁니다. 필기 됐나요? 애써 보시면
했어 쉬면. 예. 이렇게 아저씨가 되면 다 이렇게 말에 이렇게 운율을 넣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유효했잖아. 자,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거는, 유효획전화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 베릴륨을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드는데, 베릴륨은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요 원자 핵이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때 요 잡아당기는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핵전하량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핵전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핵전하가 얼마야? 플러스 4예요. 왜? 이 안에 양성자 4개 있잖아. 양성자 4개의 인력으로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4의 인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 작용하는 힘이 잡아당기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 전자들이 있으니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요렇게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반발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힘이니까 빼주면 여러분 물리에서 배웠던 알자 힘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걸 우리가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알자 인력이에요. 알자 인력.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효핵전화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웬만하면 거의 다 풀려요. 자, 첫 번째로 요거 알고 있으면 유효핵전화와 관련된 문제의 95%는 다 풀려. 무슨 말이냐? 유효핵전화는요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다시 유효핵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문제 겁나게 잘 나오니까. 알았지? 근데 이거 하나로 다 풀리는데 이 간단한 걸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걸로 다 풀리는 거야. 이걸로. 알았어? 유효핵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다 풀린다. 다 풀린다? 아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더 크다. 알았죠? 알아두시고.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겠지. 뭐 이런 것까지만 설명은 굳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효핵전화 자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 완자에도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자, 여기도 전자, 여기도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요 전자가 얘를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고 얘가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고 얘가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을 거예요. 이때 얘가 밀어내는 반발력이 A, B, C라면 이때 반발력의 크기는요 같은 전자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A, B, C의 순서를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이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밀어내는 반발력이 제일 약하고요 안쪽에서 밀어낼수록 반발력이 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가끔 문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효핵전화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우리 이거 보던 거였잖아, 그지?
자, 유효액전화가 결국 뭐야? 알짜 인력이죠. 그럼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면 반발력이 뭐야? 밀어내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반지름이 커지겠죠. 우리 요 전자사의 반발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둘 얘기 하나 있는데 전자사의 반발력은 우리 그 완자에서는 이거를 전자수라고 나올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전자수 많아지면 반발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두시고요. 또 하나는 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근데 여기도 있잖아. 그죠? 이 유효액전화 안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요걸 이렇게 3개로 안 나누고 요 2개로만 이렇게 알려주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우리가 써먹는 경우는 보통 언제냐면 뭐가 이 양성 핵전화 이게 같을 때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그래서 핵전화 같을 때 즉 원자 번호 같을 때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진 놈일 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입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었어요. 유효액전화 얘기 꼭 알아두세요. 저 유효액전화를 간접적으로 써먹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됐나요? 자, 또 지우고요. 요 유효액전화 얘기만 지울 거예요. 요거 계속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요번에는 원자 반지름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같은 족에서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럼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왜 커지겠니? 원자 반지름이 왜 커지겠어? 그죠?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얘들아 반지름이 왜 커졌니? 반지름이 왜 작니? 얘는 얘보다 왜 크니? 얘는 얘보다 왜 물어보면 요 3개 중에 하나 대답하면 돼. 그냥 알았지? 전자 껍질수가 많았냐 적었냐, 유효액전화가 컸냐 작았냐, 전자사의 반발력이 크냐 작냐, 하여튼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자 반지름이 커진 이유는 뭐 때문에?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전자 껍질수가 같겠죠? 자, 전자 껍질수가 같은데 자 왼쪽으로 가면 반지름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진단 말이야. 왜 작아지게? 일단 결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자, 유효 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왜 증가하니? 원래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했어? 핵전화량에서 뭐를? 가려막기 효과를 뺀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핵전화가 1씩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전자 수도 증가하잖아. 그러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겠지? 근데 얘는요. 전자 하나 늘어날 때마다 0.25씩 증가해요. 핵전화량은 플러스 1씩 증가하지만 얘는 0.25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결국 뭐해? 이 핵전화량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핵전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했나?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우고
계속 보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이온 반지름 얘기를 봅시다.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금속 비금속 얘기 봤지만 뭐가 금속이었어?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었지. 그래서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될 때, 또 하나 뭐가, 그죠? 비금속 원자가 뭐 될 때? 음이온 될 때. 그래서 자,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될 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튬 양이온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리튬은 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겠지. 자, 리튬 이온은 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있고요. 끝이죠? 왜? 양이온 되면 전자 하나 나갔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가면서 뭐 했어? 전자 껍질 하나가 그냥 전자 하나 없어진 게 아니야. 가장 바깥쪽 껍질 하나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뭐 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뭐 한다? 금속 원자일 때보다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음에 비금속. 자, 산소 한번 볼까요? 산소가 산화이온 될 때 한번 볼까요? 자, 산소는 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여기 있어. 우리 미쳤나봐. 산소 원자일 때 8개가 아니지. 6개가 있어요. 자, 그게 음이온이 되면서, 그치? 여기에 전자 2개 들어와서,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지. 중간에 NG가 나도 난 그냥 가. 알지? 그냥 가는 거지, 뭘. 자, 해서, 자, 이렇게 8개가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뭐, 전자 껍질 수는 변화가 없어요. 음이온 될 때는. 전자 껍질 수 변화는 없는데, 전자가 2개 더 늘어났으니까, 아까, 여기서 봤잖아. 같은 원자 번호일 때, 양성자 수가 둘 다 산소일 때, 전자의 개수가 변하는 거죠.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죠? 자, 그래서 뭐일 때, 비금속일 때보다 뭐가 됐을 때? 음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지울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등전자이온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등전자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전자이온이라는 건, 자, 이 등이 뭐야? 같다는 뜻이죠? 뭐가 같아?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전자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전자 개수가 같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문제에서는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 배치는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그 오비탈의 전자 1s2, 2s2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전자 개수 같아진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전자 배치가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산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얘네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산소는 원래 전자가 8개였는데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얘가 이가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2개 더 들어오지. 그 전자 몇 개? 10개 되죠. 플로린은 원래 9개였는데 1가 음이온 되면 전자 10개 되죠. 나트륨은 전자 원래 11개였는데 1가 양이온 되면 전자 하나 나가면서 전자가 10개 되지. 마그네슘 2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10개 되지. 알루미늄 3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10개 되지. 해서 얘네들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면 네온처럼 전자가 몇 개? 10개로 같아지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뭐다?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야. 오케이. 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 여기 A, B, C 이온이 있는데 A, B, C 이온이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는 건 뭐야? 네온과 같다라는 건 뭐야? 네온처럼 전자 10개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A, B, C는 요 5개 중에 3개란 뜻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이온이 되면 2가 음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되면 얘네도 누구처럼? 아르곤처럼 전자가 18개가 되면서 등전자 이온이 되긴 하는데 얘네 갖고 문제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이 등전자 이온과 관련해서 문제 푸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얘네들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볼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건데, 자, 원자 반지름은 자, 아까 뭐라 했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겠어요? 나트륨이 제일 커요. 그 다음 누구? 마그네슘이에요. 그 다음 누구?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 누구? 산소예요. 그 다음 누구? 플로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겠니? 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먼저 봐야지요. 자, 이 얘기 봅시다. 자, 얘네가 지금 뭐야? 등전자 이온이잖아. 등전자 이온이니까 전자 개수가 같잖아. 전자 개수가 같으면 전자 껍질 수 같겠지.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같겠지. 전자 수가 같으면 전자 껍질 수도 같을 거고 전자 수도 같을 거야. 따라서 얘하고 얘는 영향을 못 줘. 누가 영향 주는 거야? 얘가 영향 주는 거야. 유효액전. 따라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원자 번호 양성자수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산소 이온, 산화 이온이 제일 크고요. 알루미늄 이온이 제일 작아요. 산화 이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요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나, 마, 알, 같은 순서로 가죠. 산, 불, 같은 순서대로 가죠. 뭐가 바뀌었어? 그죠? 금속, 비금속, 금속. 요 위치만 바뀌었지? 요 위치, 요거에 대해서,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 완자 122페이지,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은 자, 주황색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 그래프가 요 얘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또 지우고.
지우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지워볼게요. 자, 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반지름이고 그래서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조건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D까지는 연속된 원자 번호이고 이때 18족은 제외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 얘기도 해볼까요? 얘네 전자 배치는 누구하고? 네온하고 같다. 그럼 여기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 어떤 게 원자 반지름이고 어떤 게 이온 반지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는 그걸 찾으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일단 처음 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이온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지게다 올려도 같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얘가 뭐야?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문제 푸는 거의 90%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 이온 반지름 놓고 꺾이는 거 원자 반지름 놓으면 거의 다 풀려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A하고 B를 봐봐. 이게 원자고 이게 이온인데 그럼 원자에서 이온 될 때 어떻게 되고 있어? 반지름이 증가하지? 원자에서 이온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건 뭐야? 비금속이 음이온 될 때죠. C하고 D를 봐. 원자에서 이온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누구라고? 금속이 양이온 될 때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A하고 B는요 비금속이에요. 여기는 C하고 D는요 금속이에요. 그런데 비금속은 여기 있네, 금속은 여기 있네, 그지? 자, 무슨 말이야? 비금속은 어디에 있어? 2주기에 있어요. 금속은 어디에 있어? 3주기에 있어요. 자, 해서 이런 애들이 뭐라고? 지금 왜 이 그래프 그린 거야? 얘네가 등전자 이온이라서 해놓은 거지. 그래서 등전자 이온은 위에 주기에 있는 비금속과 아래 주기에 있는 금속이 뭐야? 얘네가 한 팀이에요. 알지? 그래서 등전자 이온 관계에 있는 애들은 절대 같은 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기에 있는 애들끼리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 그래프도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거의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지울게요. 자, 우리가 자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거 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해볼까? 아이고. 일단 얘네 크기를 부동호 표시로 한번 해보시오. 자,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칼륨이 더 커요. 왜 더 크게? 얘네 같은 1족에 있지만 칼륨이 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으니까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자, 플루린하고 염소 누가 더 크게? 염소가 더 커요. 왜 더 크니? 이거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된다니까. 이거 중에 하나. 뭐? 전자 껍질 수가, 염소가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자, 나트륨하고 염소. 자, 얘는 누가 더 커? 나트륨이 더 커요. 같은 주기에 있잖아. 3주기에.
그때 뭐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 그랬지? 염소 쪽으로 왜 작아진다 그랬어?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자, 나트륨하고 나트륨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얘가 왜 작아? 양이온 될 때 전자 껍질 하나 없어진다 그랬잖아.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염소하고 염화이온 누가 더 크니? 염화이온이 더 커요. 왜 커? 전자가 더 들어오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잖아. 자, 산화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인데 얘는 뭐니? 그죠? 등전자 이온이죠. 그죠? 등전자 이온은 어떻게 돼요? 그지? 얘가 더 작죠.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 한다고 했을까?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 이해되면 다 끝난 거야. 오늘 한 거 다 끝났어. 아, 수고했어.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영양 주는 요소들. 알았지? 자, 요거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 앉아 있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